자, 이어서 뒤쪽에 보면 자, 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가봅시다. 자, 나이덕에 자, 연두에 울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가시하고 나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자, 어떤 내적 갈등에서 성찰로 간다는 겁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이 성찰이야. 성찰. 내적 갈등에서 성찰. 자, 29번 보세요. 29번 문제. 자, 가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었다. 그래서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다. 가와 나의 화자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왼쪽에다 마이너스 표시했고요.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결국 성찰하고 결국엔 긍정으로 마무리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에 자 주목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가부터 먼저 볼게요. 가는 뭐였습니까? 투병으로 생기를 잃었어. 가자. 연두에 울다. 자, 바로 생명력 의지가 여기서는 이제 제목 밑에 써 있지? 생명력 의지라고. 가자. 떨리는 손으로 풀이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놓고 있는 동안에도 자, 이거 무기력함을 나타냅니다. 기차는 여름 들판을 자, 내 눈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 그럼 기차는 어떤 공간이냐면 자, 기차는 이제 어떤 성찰의 공간인 거야. 자, 여름 들판을 자, 계절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내 동그라미 쳤습니다. 드러난 화자 밀어 넣었습니다. 연두빛 색채어가 사용됐고요. 눈동자를 찔렸다. 무슨 얘기야? 연두빛 벼들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화자의 위치 어디? 기차. 그 다음에 색채어 연두빛. 그 다음에 여름 계절감.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습니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자, 들판은 푸른데 나는 푸르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들판은 푸른데 나는 푸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대비, 서리법 잡아주시고.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부정어가 사용됐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자, 초록 V표 치는 거죠. 색채어니까. 연두색은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거기에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다. 저 수년한 벼포기들. 자, 뭐 명사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운. 자,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무기력. 그리고 서리법이죠. 서리법, 무기력 서리법. 야, 빨리 안 적어?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안 섞여서 무조건 적어야지.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그럼 무기력, 그리고 서리법, 이렇게 해야지. 집중해야지. 자,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으로 이해하셔야지. 그치? 빛바래지는 건 부정적인 거니까. 빛바라다 부정적인 거니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상 전환이 시작됩니다. 생명력, 의지.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들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시. 뭐뭐 하는 듯, 그러니까 비유. 자, 눈의 즙처럼 괴는 연두색이 보인다.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바로 뭐냐면 오른쪽에 별을 보면서 생명력 회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그래서 생명력 의지로 간다는 거. 나도 연두색처럼 푸르러야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시 갈게요. 자, 나시는 자, 객지에서 뭐 하는 거야? 자, 성찰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갈매나무가 나오거든요.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자, 어떤 의지를 다지는 내용입니다. 자, 나시 갑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어. 자, 바로 타양이면서 바로 상실감. 그 어느 바람이 세찬. 그래서 세모 쳤습니다. 차갑다 이미지니까. 그 어느 바람이 세찬. 자, 쓸쓸한 요거 물결 쳤죠. 자, 쓸쓸한 거리 끝에서 뭐 했어? 헤맸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방황이라고 쌤이 좀 적어줬어. 바로 날도 저물어서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도 점점 더해오는데 그러니까 계절적 이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나는 자 드러난 화자.
자,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자, 새를 살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얹혀 살았다. 자, 이런 얘기야. 이래야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화자의 위치는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즉 무슨 얘기야? 내가 거기 보니까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디롱백이라는 것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무기력. 지금까지 무기력. 자, 나는 슬픔을 느끼고 어리석음을 느꼈다. 그게 바로 성찰입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눈물이 핑 괸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얼굴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 생각했다. 자, 뭐라고 썼어? 절망감, 체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상의 전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 상승 이미지. 이제 의지로 가는 느낌 오지? 하얀 문창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았는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즉 내 의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뭐죠? 운명. 그러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즉 운명에 나를 맡기는데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 뭐였었어? 슬픔, 어리석음이 있었지. 그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이 다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고 하강적.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에서는 그냥 적적하네. 그냥 이런 느낌.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V표 쳐야죠.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이때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섭에 따로 외롭게 서서 자 외로이 물결쳤어 쌤이. 그럼 위에 나는 외롭죠. 근데 여기 외롭게 서 있는 게 바로 밑에 줄에 갈매나무야. 그러니까 나도 외롭고 갈매나무도 외로운 거야. 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으니까 갈매나무 밑에 선생님 뭐라고 썼어? 동일시라고 썼을 거야. 자, 그 다음 다 갑니다.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굳고 정한 바른 갈매나무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외로워. 근데 이제 뭘 떠올리는 거야? 그래, 갈매나무도 지금 어두운데 눈 맞고 있어. 그래, 외롭게 서 있어. 나랑 비슷하네. 나도 갈매나무처럼 뭐 하겠다. 그치? 생명력을 갖겠다. 이러고 마무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0.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운명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슬픔, 어리석음 이런 게 있었지. 됐죠? 근데 마지막에 이것이 올라가서 자 마지막에 갈매나무.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서 그냥 외로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적어. 글씨 이상한 거 있니? 쌤한테. 자, 됐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자,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수미상관을 사용해 주제의식을 강조하다고 있는데 수미상관은 가에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걸 이야기해. 자, 2번.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에만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였니? 거기 한 중간에 저 수년한 벼포기들. 됐죠? 이렇게 명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3번에 소재 나열을 통해서 역동적 분위기. 자, 이것은 우리가 나열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막 나열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이것저것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뭐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쭉 이렇게 나열했어. 자, 하지만 역동적인 건 없죠. 맞습니까? 역동적인 것은 힘차게 움직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역동은 없습니다. 자, 계절적 이미지. 자, 가하고 나 전부 다 가는 여름이고요. 자, 나는 겨울입니다. 정답은 4번. 말을 건네는 방식 둘 다 없습니다. 자, 27번. 가의 기차 A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 자, 나머지는 해설지 참고하세요. 조금 더 속도를 낼게. A, B는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기차 안에서 내적 갈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에서 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죠. 자, 28번. 시상의 흐름을 고려해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자, 기억.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 선지 연두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 자, 니은 보자. 나를 빛바라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빛바라게 하는 햇빛이니까 햇빛은 부정이죠. 자,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성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성숙은 긍정이잖아. 맞죠? 성숙시키는 건 긍정이죠. 자, 그런데 성숙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즉 텍스트에서는 부정으로 얘기했어요. 햇빛을. 근데 선지에는 긍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다. 자, 디귿. 그 어느 바람 세찬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상황. 자, 리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 그 얘기죠. 그래서 리을에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자, 미음 볼게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계속하여 쇠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내적 갈등. 자, 28번의 정답 2번. 자, 29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는가? 이런 거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했고요. 자, 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자,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 자, 들판은 맞아요. 들판은 푸르러. 근데 나는 푸르지 않아. 그러니까 대비가 맞아. 그래서 나도 들판처럼 푸르러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에서 바람은 말 그대로 그냥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었다라는 것.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지 내가 바람과 다르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꼭 확인하셔야 돼. 알겠지? 이거 다 확인하면 졸리니까 선생님이 이제 넘어갈 테니까 꼭 해설지하고 같이 확인해라. 자, 기지가 한 번 펴. 졸리지? 자, 이제 올 게 왔어. 16번 펴. 16번. 자, 16번. 자, 1분 정도 쉬세요.
혹여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러면 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EBS 들어가시면 요거 해설 강의 있을 거야. 그치? 그거 들어도 돼. 근데 이건 시험 잘 봐야 돼. 자, 시작합니다. 자, 집중하자. 우리 딱 한 40분 남았으니까 요거 딱 한 질문하면 40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딴 질문 40분 되는 거니까 자, 파이팅 하자. 아직 멀었어. 시계 봐도 의미가 없다. 자, 갈게요.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갈 거야. 자, 우선 중요한 건 체크는 선생님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가로로 묶었죠?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합니다. 자,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 즉 최대 행복을 중시합니다. 자, 그럼 공리란 자,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에서 행복이란 자,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뿐만 아니라 밑에 줄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볼게요. 공리는 자, 이익과 자, 효용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효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이익과 효용을 자, 최대화하는 거고요. 이 이익과 효용은 자, 기본적으로 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자, 사회 개인의 행복과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 쾌락까지도 자, 관여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공리주의 얘기예요. 자, 밀 이전에 자, 공리주의는 자, 이제 공리주의에서 좀 더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거 선생님이 안 적어도 나중에 이따 뭐 여러분들이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 분석지 선생님이 드렸어. 알겠죠? 분석지 드렸으니까. 자, 근데 정리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공리주의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니?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답니다. 모든 쾌락이 자, 측정 가능하고요. 자,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면서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동질적이고 양에서만 차이. 자, 그러면 이 원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질 됐습니까? 이해가죠? 자, 질은 같고요. 양만 차이가 난다. 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떤 쾌락주의? 양적 쾌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 다음에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자,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쾌락. 차이니까 출제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감각, 육체,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이 동일하다. 됐어요? 양에서만 차이가 나지 그냥 본질적이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동질적이다.
얘하고 얘하고 그냥 같다고 보는 거야. 같다고 봅니다. 자,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건 동물. 맞습니까? 동물이 가장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잖아. 그러니까 동물이 그렇다면 이것이 맞다고 안 되면 동물이 가장 제일 쾌락을 느끼는 거야. 그 얘기가 나오죠.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천박한 돼지. 자, P 1번. 천박한 돼지 철학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이렇게. 그 이유는 동물이 가장 쾌락적입니다. 이게 똑같잖아. 맞아요.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이 가장 어떤 쾌락을 잘 느낀다라는 것 때문이죠. 자, 천박한 돼지 철학이다. 그래서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 행복. 그렇지? 자, 그래서 천박한 돼지 철학이다. 자, P는 프로블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자, 상충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최대 행복의 추구가 행복 추구가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자, 이것과 부딪힌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감각적, 육체적, 본능적인 그 쾌락. 됐죠? 이것과 이게 같대. 자, 그러면서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그다음에 개인 사회 구성원의 쾌락. 맞아? 그죠? 개인 사회 구성원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기심이 뭐 근본적인 거. 이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이해가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 행복의 추구가 어렵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밀은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자, 발전 시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칠판 봐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밀. 이것들을 해결한대요. 됐죠? 밀은 이것들을 해결한대요. 그럼 밀은 어떤 얘기 하겠니? 천박한 돼지 철학은 이걸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밀은 어떤 얘기 하겠어?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겠지. 맞습니까? 정신적인 게 중요해. 이기심이 아니고 양심이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P에 대한 반대로. 자, 이제 밀은 자, 왼쪽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선생님이 질적이라고 정하는 거 보여? 그렇죠? 자, 이제 밀입니다. 여기다 똑같이 자, 얘는 질적 쾌락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밀의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입니다. 즉 원천이 상관없이 동질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 화장실 갔다 와. 그렇지. 자, 우리 왼쪽에 양적 쾌락주의 같은 경우는 자, 원천과 상관없이 그냥 모두 똑같다. 근데 얘는 뭐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즉, 얘와 얘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이래요. 그래서 고급 쾌락은 훨씬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똑같이 가볼게. 질적 차이가 있대. 똑같이 갑니다. 감각, 육체, 쾌락과 정신적 쾌락. 정신적 쾌락. 그래서 얘는 뭐니?
저급. 거기 저급이라고 써 있지. 저급. 얘는 고급.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위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행복 구성 요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른쪽 뭐라고 썼어? P1에 대한 S. 됐습니까? 자, 동일하게 놨더니 이거를 동일하게 놨더니 천박한 뇌철학이 됐어. 됐지? 그래서 동일하게 놓지 않고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차이를 넣었더니 얘가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P1에 대한 S 솔루션이 되는 거죠. 됐죠? 요거에 대한 근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질적 동일성이에요. 인간 어떤 감각 육체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감각 육체 쾌락을 가장 잘 하는 게 동물이야. 따라서 그건 너무 천박하지 않아? 동물이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차이를 둬서 P1의 S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의가 나오는 거예요. 외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밀이 아닌 공리주의는 밑줄 쳐놓은 거예요. 쌤이 구분하시라고. 외적 제재가 외적 제재로 이기심을 제어합니다. 통제하는 거죠. 요렇다라고 했어.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고,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끄는 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외적 제재가 최고야. 이걸로 이기심을 제어하면 돼 라고 했는데 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적 제재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자발적이다 아닙니다. 자발적이지 않아.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 얘는 뭘 강조해?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제재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적 제재. 여기 공리주의는 외적 제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밀은 외적 제재 반대. 그렇지. 내적 제재 거긴 양심이 있다. 얘를 강조하죠. 다시 갑니다. 우리 아까 잠깐 빠졌으니까. 차이를 잘 봐야 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양적이었어. 얘는 질적입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그러면 가봐. 그래서 얘는 이건 두 개가 같애라고 해. 동질적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감각 육체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같다고 하면 이것이 높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걸 높으면 행복해. 그럼 감각 육체적 쾌락을 잘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동물밖에 없겠지. 그치? 동물은 저게 최고잖아. 그치? 그렇다면 동물이 가장 행복하겠네. 왜? 통일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죠. 천박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야. 동물 철학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밀이 나옵니다. 밀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얘가 훨씬 더 고급이고 얘가 저급이야. 그래서 인간은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됐죠? 이때에 또 하나 볼게.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 이기심과 부딪힌대요. 그랬더니 공리주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외적 제재라는 게 있어. 이것으로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자, 밀은 뭐라고 합니까? 야, 외적 제재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어. 그치? 강제로 시키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 그럼 한계가 있어. 따라서 뭐가 필요해? 내적 제재가 필요해. 그게 바로 양심이야. 이 차이 보이니? 차이 보여? 차이를 잡아야 돼. 그래서 양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줄 도덕적 의무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타고난 사회 감정에 토대를 두는 거야. 그리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자,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사명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자, 외적 제재도 여기 양심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야. 외적 제재도 양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교육과 외적 제재 등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사명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볼까? 자, 갑니다. 요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이에요. 자, 양심. 그래서 볼까? 자, 이리로 끌고 갈게. 자, 양심은 자, 도덕적 의미감이고요. 자, 그리고 사회적 감정의 토대. 일체감을 이루려는 글씨가 자, 토대를 이루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사명됩니다. 외적 제재, 후천 경험을 통해서 자,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자, 자기 이익 지향성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 자기 이익 지향성이 뭐야? 이기심이죠. 쉽게 말하면, 그치? 이걸 극복하고 자,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자, 판단을 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이런 이 정도의 공리주의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뭐야? 자기 이익 지향성. 자, 지향성보다 최대 행복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대. 최대 행복의 원리가 뭔데? 이게 자기이익 지향성. 근데 관련된 사회 구성원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여기 그 첫 번째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둘의 차이를 잡는 거야, 차이. 후려칠까? 공리주의. 밀 이전의 공리주의, 밀 이후의 공리주의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자, 동일합니다. 됐어요? 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양적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 그리고 외적 제재가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차이가 있어. 정신적 쾌락이 고급이야. 자, 그래서 외적 제재도 좋은데 사실은 자, 이것은 타율적이니까 자, 내적 제재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쭉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 그 내적 제재가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의 속성은 도덕적 의무감이고요. 일체감을 이루려는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교육 외적 제재를 통한 후천적 경험이 양심에 영향을 줘. 이렇게. 결국 미리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적 제재가 중요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적 제재, 정신적 가치가 중요해. 라는 거야. 전체 얘기는 자, 이 얘기.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거기 웬만한 거 다 체크해놨었어요, 이미. 보이죠? 체크해놓은 거. 그래서 공리주의는 다 밑줄 쳤고요. 밀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물결 친 거야. 거기 여기 파악을 해줘야 돼. 자, 나달락.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얘들아, 이거 찍어. 이거 한번 찍어. 찍어서 집에 차근차근 봐.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프린트, 자, 확인하셔야 돼. 자, 지웁니다. 자,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정해져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개인의 이익에 대한 얘기고 나도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 16번의 정답이 4번이에요. 인간의 뭐니? 자기 이익 지향성. 개인의 이익. 자, 경제학자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 개인의 이익,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효용 이론 제시. 효용이란, 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옛날에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효용은 만족감이야, 이렇게.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야.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즉,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야.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효용 체감과 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합니다. 자, 한계효용이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효용이란 개념이니까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랍니다.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만족감. 예를 들어서 내가 떡볶이를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 하나를 더 먹어. 그때 나의 만족감이 있겠지. 그 만족감을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고. 하나 먹을 때 만족감이 4였는데 2개 먹으니까 만족감이 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추가되는 거 그럼 4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랍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다 적어놨어. 자, 그래서 재화 수량이 자, 높아지면 한계 효용은 자,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나중에 요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돌아올게요. 가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거 중요한 말이고. 자, 예를 들어서 예로서 이 녀석을 잘 이해해보자.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씩인 김밥과 자,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자,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1에서 2로 올라가고 2에서 3으로 올라가고 3에서 4로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셔야 돼요. 효용은 점점 더 떨어져요.
됐습니까? 자, 16에서 8, 8이었다가 8에서 4, 그럼 4로 줄고요. 4에서 2, 그럼 2로 줄고요. 2에서 1, 그럼 1로 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바로 요거지. 수량이다 한계 유형은 점점 더 작아진다. 자,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자, 왜냐면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37. 위에 동그라미 쳐놨지? 튀김 3개, 16 더하기 8 더하기 4. 그 다음에 초밥 2개, 5 더하기 4. 왜?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5,000원.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장 나은 거예요. 선생님, 튀김 2개, 초밥 3개 어때요? 그럼 효용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하나가 더 떨어져. 그렇죠? 자, 이렇게. 자,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 한개 효용이 자 4로 일치합니다. 거기 쌤이 연결한 거 보여? 초밥이 2개일 때 2개 먹을 때 4, 튀김은 3개 먹을 때 4. 그래서 이게 일치합니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거기가 어디야? 튀김 4, 초밥 4, 한계 효용이 동일해. 됐죠? 자, 여기에서 자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다. 만족감, 효용은 만족감.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자 정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본 거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자, 이걸 봤어. 자, 저기 A 위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어 나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에요.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즉 한계 효용이 자, 이거 좀 적어야겠다. 자, 화폐 단위당 각 상품의 자,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 동일한 지점에서 최대 효용이래. 자, 지점에서 효용을 극대화, 최대는 아니고 효용 극대화.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두 가지 자 법칙을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튀김은 뭐 세 번째, 그다음 초밥은 두 번째. 그래야 4가 일치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짓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 5,000원이죠.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한, 즉 37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자 해결하는 자 방법으로 자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둘의 인과관계가 보일 거야. 개인 효용의 수치와 그 다음에 한계 효용, 상품의 한계 효용, 이 둘의 관계야. 개인 효용의 수치와 한계 효용의 균등함. 자, 이 둘의 관계를, 그래서 쌤이 19번에 뭐 2번의 어떤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마지막.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자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크죠. 가치가.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과 그 다음에 저기 부자에게 10,000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효용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큽니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분배를 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누진적 소득세. 밑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져가면 부자들의 효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면 가난한 사람들의 만족감은 더 높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바로 누진세라고 합니다. 뉴진세 아니고 누진세. 이해 갑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넘어가. 이거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희들 지금 대부분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들어볼 게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보고 이해 안 가면 우리가 이제 막 질의응답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다 물어. 선생님 다 알려줄게. 알겠지? 우선 한번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서 다 받았어요. 제가 이게 잘했구나. 뒤에서 몰랐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뒤에 거의 다 찍고 이거 하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7, 18, 19 있는데, 자, 먼저 순서대로 가볼게, 그래도. 자, 정시되면 끝내줄게. 많이 힘들지. 오늘도 지호가 없어서 더 힘든 걸 수도 있어. 지호가 저 뒤에서 딱 눈에 힘주면서 막 이렇게. 지호는 뒤에 딱 힘주고 이렇게 막 듣거든. 이게 없으니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래. 진짜 한 명 빠지면 김새. 저는 우진이 빠졌을 때 마찬가지. 여기 이제 큰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지니까, 이게 헐렁해.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제발 좀. 아프지 좀 마. 야, 덩치들은 다 나보다 큰 녀석들이 그렇게 아파. 덩치도 크고 또 키도 큰 녀석들이 나보다 다 아프고 있어. 16번. 가나의 공통점 4번입니다. 해설지까지 같이 줬다, 쌤이. 꼭 봐. 17번. 기억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야? 거기 우리가 가단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 자, 선생님 봐. 미리 강조한 거 두 개. 자,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 질적 차이.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외적 제재보다는 뭐다? 내적 제재. 그 내적 제재의 핵심이 뭐야? 양심. 이거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이제 깔끔하지? 자, 가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이에요. 쾌락의 질적 차이, 내적 제재 연구. 그러면 최대 행복의 실현이야. 흐름 이해가? 그렇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자,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이제 그래프 얘기야. 그래프 얘기. 자, 볼게. 거기 보시면 아래 그래프에서 A, B, C, D. 이 시간이 애매한데. 자,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